저는 BBC 기자 해리언 머레이입니다. 20년을 국제분쟁 취재하며 살아왔죠. 남중국해, 북극해, 다툼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7광구는 낯설었어요. 편집국 데스크에서 상사가 건넨 메모장에는 7광구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사라, 이거 조사해봐. 한국이 뭔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대. 저는 웃었어요. 또 영토 분쟁? 몇 번을 봤는데. 아니야. 이건 다르대. 법으로는 한국이 맞는데 현실로는 복잡하다고 해. 비행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이라니. 그게 뭐 하는 일인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철렁했어요. 뭔가 큰 이야기를 만날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호텔방에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과 일본이 50년 전부터 한 해역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8년이면 그 계약이 끝난다는군요.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모호한 퍼즐의 조각을 맞춰줄 사람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겨울의 찬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검은 택시 안에서 저는 런던의 동료 마크가 보낸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해리엇, 박준영 박사를 꼭 만나봐. 그는 1974년 한일 협정 당시 한국 측 법률팀과 함께했던 이들의 제자야. 서울대 해양정책연구원 원장이지. 만약 그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건 진짜 뭔가 있다는 뜻이야. 강남역 근처 호텔방에 짐을 놓고 저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그곳 어딘가에 50년의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영 박사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뵐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간결했어요. 서울대 해양정책연구원 건물은 회색의 조용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 올라가는 골목길, 정겨운 카페와 식당들 사이로 건물이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박준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늙고 지친 학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악수의 힘이 따뜻했습니다. 머레이 기자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역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여행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준영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을 거예요. 20회를 취재하며 배운 게 있다면 권력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야기만 들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벽에는 동중국해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국제법 서적들이 빽빽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박사님,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듣는 모든 게 혹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BBC의 기자니까요.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박준영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기자네요. 당신은 정말 좋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당연히 한국의 입장이 있죠. 하지만 저는 정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책상 위에 파일을 놨어요. 두꺼운 서류 더미였습니다. 손으로 들어보니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것 속에는 1970년부터의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 정부 발표, 국제법 판례, 지질학 자료. 당신이 검증하고 싶으면 이것을 다 확인해 보세요. 런던에서 BBC 데이터베이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 기록도 공개되어 있고요. 저는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를 들었을 때 제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거짓말쟁이들은 절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의심이 호기심으로 변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마이너스 멘토와의 만남 멘토 등장. 박준영은 커피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 6월 16일. 한국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 거대한 해저 자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곳을 제7광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도 위에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파란 색깔의 해역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대륙붕이 자연스럽게 동중국해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지질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에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륙붕이 자연적으로 연장된 곳에는 그 나라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었죠. 한국은 그 원칙을 정확하게 따른 겁니다. 그리고 첫 주장권도 한국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박사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이 먼저였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먼저 발견했고, 먼저 선포했고, 첫 권리를 가졌어요. 하지만 당시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였을까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74년까지 아무도 제칠 광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정을 맺었어요. 50년 동안 절반씩 나눠 가지자는 식으로요. 그 말을 하고 박준영은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뭔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5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처럼요. 그때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마이너스 첫 번째 관문 테스트와 극복. 박준영은 파일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1970년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연설 기록이 맨 먼저였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륙붕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다음은 국제법 논문들이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하버드, 옥스퍼드의 연구 자료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모두 같은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타당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명, 발행일, 출판사. 모두 진짜였어요.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모두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박준영이 컴퓨터를 켰어요. UN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공식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글씨로 적힌 문서들.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제출 기록이 있었어요. BBC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국제 무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제 관자놀이가 철렁철렁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제 무대에서 이미 공식화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죠. 박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협정이 2028년에 끝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협상은 단순한 자원 분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저녁 소음이 들렸지만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마이너스 변화의 자산 구체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가 일어났을까요? 박준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꺼냈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초현대식 해양 플랜트, 정교한 기계들로 가득한 공장들. 1974년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 석유 개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협력해야 했던 거죠. 그가 시간순으로 사진을 펼쳤어요. 하지만 50년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졌어요. 1990년대 우리는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국은 베트남 해역에서 5억 9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했어요. 한국 기술로, 한국 자본으로요. 저는 각 사진을 자세히 들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칠 광구를 홀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지도와 데이터였어요. 50년 동안 우리는 조사했어요. 제칠 광구의 모든 것을. 지질학, 해류, 해저 지형, 자원의 정확한 위치.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정확한 정보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었습니다. 수치들, 좌표들, 확률 분석들. 50년의 침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환되어 있었어요. 그럼 당신들은 준비가 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요. 박준영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기를 기다리던 사람의 눈처럼요. 그 순간 저는 왜 그가 저를 만났는지 이해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마이너스 중점부 진상 오버 더 하프 포인트.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버드 로스쿨의 제임스 해리슨 교수와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박준영이 메일로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국제해양법의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교수의 사무실은 오래된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정 당시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머레이, 앉으세요. 박준영이 당신에 대해 말해줬네요. 제임스는 안경을 벗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7광구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질문이군요. 답은 명확합니다. 네, 정당합니다. 그가 책을 꺼냈어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건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가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한 나라의 대륙붕이 자연적으로 연장된 곳에는 그 나라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의 대륙붕은 정말로 동중국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명확해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이 국제법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1970년 선포는 국제법상 정당했고 지금도 정당합니다. 제임스가 기대앉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 더 흥미로운 건 뭘 아세요? 한국이 이 5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피하면서도 계속 데이터를 모았어요. 과학조사라는 명목으로요. 너무나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할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꾸준히 강해졌어요. 2028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정이 종료되고 새로운 협상이 열립니다. 하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질까요? 기술이 있는 쪽이에요. 법은 종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강철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 등이 서늘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8장 마이너스 수상한 징후 갈등과 장애물 시작. 도쿄에서 다스타 히로시를 만났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1974년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측 총괄자의 형이었던 사람이에요. 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다스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보였어요.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까요? 몇 분이 흘렀어요. 당신이 한국의 입장은 들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했을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1974년 우리는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50년은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닐 거라고 판단했었죠. 그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습니다. 조선기술, 해양 플랜트, 심지어 에너지 정책까지.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불안합니다. 정말로 불안해요. 2028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다스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건 강한 사람의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50년을 자신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강하게 주장할 준비를 했어요. 중간선 이론으로. 하지만 그게 충분할까? 글쎄요. 기술을 가진 자가 이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끝으로 다스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터뷰는 끝이 난 거였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9장 마이너스 나쁜 예감 갈등 심화. 베이징으로의 통화는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왕치밍 부국장이었어요.
장관님, 제7광구 사건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몇 초 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향?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남중국해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더 길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압니다만 우리는 중국입니다. 법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는 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법도 우리 손에 있어야겠군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렸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0장 마이너스 새로운 방향 목표 재설정. 서울로 돌아갔을 때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담당관 박성준 과장을 만났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의 사무실은 매우 깔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제7광구의 지도와 협상 자료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국이 2028년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법적 정당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일본과도 국제사회와도요. 협상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감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일본도 자신의 입장이 있고 중국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술, 법률, 자료 모두 갖춰졌다는 뜻입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5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침착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정부의 자세였습니다. 준비된 자의 여유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1장 마이너스 보상 획득 반전과 발전. NHK 기자 스카모토 유키를 서울의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기자님, 이 인터뷰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스카모토는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일본 기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와 미디어는 제7광구 문제를 과소평가했어요. 한국이 또 뭘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한국은 정말로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본 거죠.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네. 일본이 한 건 뭐냐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얕봤어요. 그 대가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일본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가질 거예요. 기술이 있으니까요. 시설이 있으니까요. 스카모토의 고백은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일본 내에도 진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2장 마이너스 가장 어두운 시간 절정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신한솔 부연구원은 박준영 박사의 제자였어요. 기자님, 저희 할아버지는 625대 피난민이었어요. 삼촌은 DMZ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녀가 최신 지질학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제 자녀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에너지 자립이 뭔지 이해할 거고요. 당신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신한솔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저는 박준영 교수님을 도와서 2028년 협상 때 한국이 가장 강한 과학적 근거를 갖도록 하고 싶어요. 세대 간의 계승을 보는 것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세대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3장 마이너스 절정 높은 곳. 런던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6달의 취재를 모두 담았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7광구 50년의 침묵 기술의 역전 마이너스 한국이 준비한 2028년 협상.
본문은 1970년 한국의 선포부터 시작했어요. 당시 국제법 판례, 50년 동안의 기술 발전, 베트남에서의 성공 사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변수들도 명확히 했어요. 일본의 불안감, 중국의 움직임, 국제 정치의 복잡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카모토의 증언이었습니다. 일본의 양심 있는 기자도 한국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BBC 라디오사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영국 시청자들에게 직접 설명했어요. 제7 광구는 한국 영토에 인접한 해역입니다. 1970년 한국이 발견하고 선포했어요. 50년 동안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8년이면 그 협정이 끝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국과 일본의 분쟁인가요? 분쟁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일본 측 당사자의 형도, 일본의 언론인도 한국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미디어가 움직였어요. AFP, 로이터, 가디언까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14장 최종 시험 결과. 박준영 박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머레이 기자, 당신의 보도가 세계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실이 빛을 발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어요. 한강변을 산책하며 박준영과 만났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한강을 봤어요. 겨울의 강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지켜낸 것뿐입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사람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준영이 웃었어요. 보상? 글쎄요. 그것은 2028년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알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떤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보상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밤하늘이 깊었어요.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해시태그 15장 새로운 세상 엔딩.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어요. 아래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밤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50년 전 일본에 억눌린 나라가 이제 같은 수준의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침묵하면서 준비한 나라다. 기술로 말하는 나라다. 2028년이 오면 제7 광구는 또 하나의 한국의 기적이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기적이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왜 톰이 저를 이 취재로 보냈는지. 왜 박준영이 저를 만났는지. 왜 제임스가 확신 있게 말했는지. 왜 다스타가 후회했는지. 왜 왕치밍이 불안해했는지. 왜 스카모토가 눈물을 흘렸는지. 이것은 단순한 자원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술이 법을 이기고 침묵의 준비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다음 50년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BBC를 통해, 국제 미디어를 통해.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2028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